대부분 사람들이 탈장이라고 하면 소화질병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탈장이 생기는 어린아이와는 달리 비만이나 운동 부족, 또 흡연 같은 습관적 행동 때문에 탈장이 유발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항병원 이관재 원장과 함께 탈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 탈장. 정확히 아는 만큼 극복이 가능합니다. 탈장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대장학문 세부 전문의 이관재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 저희 주제가 탈장인데 탈장은 어떤 질병을 뜻하는 건가요? 탈장이란 말 그대로 장이 밀리는 현상으로 약해진 복벽을 통해서 장이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들어있는 풍선이 한쪽이 약해지면 부풀어 오르듯이 장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네, 탈장이 발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통증이 있을까요? 탈장은 복벽이 약해져 밀려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서해부 쪽에 계란이나 메추리알 정도 크기로 부풀어 오르면 육안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서 있으면 나오고 누우면 들어가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누워도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며 심한 경우 장이 괴사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탈장은 왜 또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탈장은 구조상 대부분 남자에게 발생하고 남녀비는 약 15대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아탈장은 선천적으로 발생하지만 성인 탈장인 경우에는 장 내용물이 한 20kg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무게를 복벽이 견디지 못할 때 탈장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이유로는 노화로 인해서 장벽이 약화될 때 발생을 하고, 그 외에 알레르기나 천식으로 인해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나 임신, 변비 또는 복수가 찰 때, 그리고 무거운 짐을 자주 들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탈장에도 종류가 있나요? 탈장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 배꼽 탈장, 서해부 탈장, 대퇴부 탈장, 그리고 흉터 위에 발생하는 반은 탈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해부 탈장이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서해부 탈장은 탈장낭을 통해서 장이 밀려 나오는 간접 탈장과 탈장낭 없이 복벽을 그대로 밀고 나오는 직접 탈장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탈장에도 종류가 있었네요. 그러면 탈장은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혹시 뭐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일단 발생된 탈장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운동이나 약물요법을 통해서 결선 부위가 저절로 막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반복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탈장낭이 더 커지고 결선 부위가 커지면서 심한 경우 장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탈장은 일단 발생했을 경우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수술 방법,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 방법은 크게 고전적 교정술이 있고 인공막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모든 수술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탈장낭을 제거해 줘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인공막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고전적 교정술은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 본인의 근육과 근막을 겹쳐서 봉합하기 때문에 친화적이긴 하지만 근육을 당겨서 봉합하는 관계로 통증이 심하고 오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공물을 삽입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증도 적고 흉터도 작지만 가끔씩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경우 작은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흉터는 적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또 비용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수술의 장점만 골라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즘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모아서 같이 하는 수술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령 환자에게서 탈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신 마취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예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인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한 방법을 권장하고 있고요. 인공막을 사용하되 그 크기를 최소화해서 이물감을 줄이고 통증도 줄여서 당일 입퇴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 수술 후에 경과는 어떤가요? 재발이 많다던데. 예, 그렇습니다. 탈장은 모든 수술 중에 유일하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발 시 사용하는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재발이 많았습니다. 네. 마치 풍선의 약한 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다시 부풀어 오르듯이 네네. 한쪽을 수술하면 그 수술 부위의 위에 쪽이나 또는 아래쪽 또는 반대쪽에서 다시 붉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수술 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대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쪽에 인공막 등을 대서 재발을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발을 방지하는 수술을 미리 했을 때 재발률은 3%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탈장을 그러면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예방하는 방법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선천성 소아탈장은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에 반해 성인 탈장의 경우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해주면 약간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비만이나 변비가 있는 경우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되고 복수가 차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거운 짐을 드는 경우 도구 등을 이용해서 복부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을 발견했을 때 빨리 전문을 찾아 상의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방법까지 알아봤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학문 세부 전문의 이관재 원장과 함께 탈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개성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신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름이 되면서 문신 제거와 관련된 피부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문신에 대해 고은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대표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어려운 문신. 시술 전 충분한 상담과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신의 종류와 문신 제거 방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문신인데 예. 문신은 어떤 건가요? 뭐 일단 사전적 의미 먼저 살펴보면 네. 살갗을 바늘로 찔러서 먹물이나 물감으로 글씨, 그림 등을 새기는 것 또는 맹세의 표시나 칠해 따위를 하느냐고 고대 사회에서 주로 주술이나 장식의 의도로 행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다짐이나 맹세의 의미보다는 미용적 의미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신을 시행하는 경우 그 문신의 색소는 진피내에 침투하게 되고 그것은 대식세포에 의해서 탐식된 채로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문신이라는 말보다는 헤나나 타투 이런 말도 쓰잖아요. 문신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예, 문신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외상성 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외상성 문신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다쳐서 모래나 흙이나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이 아주 소량이 피부에 진피층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따라서 그것은 진피에 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상성 이물 침착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렸죠. 네네, 어렵습니다. 보통은 네. 실제 외래에서는 보통 어렸을 때 연필심이 박혔어요라고 오십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외상성 문신이고요. 뭐 특이사항은 일반 문신은 이제 그 행해진 그 색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레이저를 예상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런 외상성 문신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워낙 미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은 횟수로도 개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헤나나 타투는 다른 문신과 다른 건가요? 문신은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으로 색소를 입히는 과정이고 네. 그러나 이제 헤나는 우리가 봉숭아물을 들이는 것처럼 피부에 색깔을 입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진피층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피가 재생되고 또 탈락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타투는 일반적으로 문신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로 어떤 부위에 문신을 많이 하시나요? 예, 문신에도 보통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신과 남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문신이 좀 다릅니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 문신이라든가 아이라인 문신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주로 검은색 위주로 색소를 쓰기 때문에 제거가 좀 비교적 수월한 경우가 많고요. 네. 남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성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팔이나 다리나 아니면 몸통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탈모가 있는 경우, 이제 모발 이식을 이렇게 자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통해서 이렇게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좋아하는 문신 부위가 또 다르네요. 그런데 이렇게 문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맞죠. 근데 외국과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적인 시술보다는 아마추어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마추어들은 주로 만년필 잉크라든가 아니면 뭐 먹물이라든가 이런 탄소성 그런 색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문신 환경으로 인해서 2차적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2차적인 염증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통해서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다만 너무 늦게 오게 되면 진피층까지 감염이 진행돼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문신에 사용되는 그런 염료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치료를 안 하시게 되면 그 알러지 염증에 의해서 착색이 생기고 그러면 문신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병원에서 문신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요. 이 문신 분야에 대한 법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신을 할 때도 전문가에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울 때도 이제 전문가에게 해야겠죠. 그러면 지우고자 했을 때는 문신 제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문신 제거 방법은 크게 이제 외과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네. 이제 레이저 전문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문신 제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레이저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전적인 방법들은 이제 진피층에 깊숙이 침투한 그런 색소들 같은 경우에 문신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 없이 없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이제 Q-스위치 계열의 레이저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검은색 계열에는 이제 Q-스위치, 이제 루비 레이저, 네. 혹은 엔디아그 레이저라는 것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렉산드레이트 레이저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붉은색 문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2나노미터 파장의 그런 레이저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신은 또 재료에 따라서 이제 효과도 많이 문신 제거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주로 이제 뭐 연탄재나 닭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신을 제거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제 문신 제거라는 것은 이제 조직학적 소견으로 보면 문신의 레이저를 조사하면 진피 표층에서 이제 공포가 형성되면서 문신 색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입니다. 또 어렵죠?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네. 표피를 이제 레이저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색소를 레이저로 터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문신 표피를 이제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으니까 사실 문신 제거 시술을 할 때는 충분한 드레싱과 다음에 재생술 재생 프로그램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정상화한 후에 또 다음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4주에서 한 6주 정도 간격을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하면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제거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신의 시술자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네. 또 이제 그 깊이가 뭐 고르냐 혹은 불규칙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제 뭐 바늘로 막 찌르거나 볼펜으로 찌르거나 이런 경우가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이저로 그 문신을 제거할 때도 층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고 또 본인의 피부 타입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고 또 문신의 크기, 전반적인 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100% 없앨 수는 없고 네. 뭐 70% 한 90% 많게는 이제 90%까지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뭐 한 5번 정도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네. 보통 10번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문신 제거 시술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질 거고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많이 개선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이 문신을 할 때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혹시 제거할 때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표피를 막 이렇게 없애고 그런 과정이니까 문신 제거에 있어서 이제 피하 출혈이 있고 또 수포 등이 형성됩니다. 또 이제 표피 손상과 진피 손상에 의해서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은 문신 제거를 하고 나서 켈로이드성 타입, 그래서 비후성 반응 양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귀를 뚫고 나서 귀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른다든가, 그렇죠. 뭐 네.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 경우도 내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또 문신하고 별개로 문신 시술 후에 염증으로 착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PIH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또 문신 시술 후에 색소 제거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문신 제거 시술을 한 다음에 네. 그 제거 부위가 하얗게 색소 소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신을 제거한 후에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이 문신 제거 시술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레이저입니다. 따라서 이제 적극적인 염증 관리가 필수입니다. 네. 이제 데일리 드레싱을 통해서 염증 관리 그리고 염증 변화를 관찰해야 되고 적절한 재생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문신을 지우고자 하는 사람 또 문신을 하고자 하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이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칠판이 아닙니다. 문신을 하거나 혹은 지우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너무 저가의 시술하거나 혹은 무리한 방법으로 제거를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병원에서 시술 혹은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문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게 참 쉬워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잠깐 휴식을 취할 때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안부를 전할 수 있는데요. 몰라서 못했다고 하기는 조금 미안한 안부 묻기. 오늘 하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다음 주에 안부를 물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